안녕하십니까. 창업가 세법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대면 강의를 4월 27일서부터 이제 대면 강의를 하기로 했었죠. 근데 내가 아마 예전에도 말을 했을 거예요. 4월 27일 날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면 강의 일정이 한 열흘 정도 뒤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5월 6일서부터 이제 대면 강의를 실시한다고 지금 학교에서 발표를 했죠. 예, 하여튼 하루빨리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5월 6일서부터 이제 대면 강의가 실시되면 이번에는 아마 대면 강의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대면 강의를 이제 연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더 이상 연기했다가는 뭐 한 학기 통째로 비대면 강의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진정세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5월 6일서부터는 대면 강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업이 5월 7일 날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5월 7일 날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이제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때까지 우리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죠. 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창업세법의 기초해서 이제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오늘은 창업세법의 기초 중에 두 번째,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 이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이제 세액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국세가 이제 감면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취득세와 같은 이제 지방세 감면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먼저 우리 강의 한 38쪽 한번 보시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여기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그 창업 중소기업에는 뭐가 있는가? 먼저 이제 창업 중소기업. 이제 창업을 한 중소기업인데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창업을 하면 다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특정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제 세액 감면 혜택이 주어져요. 그럼 어떤 업종이냐? 여기 보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뭐 하수, 폐기물 처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걸 살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업, 도매업, 소매업, 유흥업은 해당 업종이 아니에요. 이런 업종들은 제외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그래서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고, 그 다음에 그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기업이다. 이 업종별 평균 매출액은 그 표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하여튼 뭐 400억 원 이하, 600억 원 이하, 800억 원 이하 뭐 이렇게 쭉 구분되어서 표가 작성돼 있어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이거 대기업 계열사죠. 응? 서로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기업, 대기업 계열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소기업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대기업이죠. 대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 이런 것도 사실 뭐 대기업 계열사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있어요. 창업 중소기업 중에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인데요. 연령을 기준으로 창업 당시 34세 이하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34세 이하인 사람이 창업한 중소기업을 이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라고 해요. 법인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를 기준으로 해서 34세 이하인 경우 이제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이제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있는데요. 창업 중소기업 중에서 이제 벤처기업이죠. 벤처기업. 다음 창업 보육 센터업자. 그러니까 어떤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 보육센터,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 제품이라든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정받은 제품을 이제 제조하는 중소기업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감면 대상이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이제 국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한번 보시면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은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공부할 때 그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뭐 인천광역시라든지 뭐 당연히 서울시는 당연히 거기 포함될 거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있죠. 뭐 성남시 뭐 이런 데는 이제 이 과밀 억제 권역이란 말이야. 이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없어요. 이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4년의 과세 연도, 쉽게 말해서 5년 동안 소득이 맨 처음 발생한 그 과세 연도를 포함해서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줘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 감면을 해준다. 그 다음에 신성장 서비스업은요, 이런 창업 중소기업 중에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이 감면 비율을 또 올려줘요. 신성장 서비스 업종은 거기에 쭉 나와 있죠.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무슨 소프트웨어 개발, 광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 비율이 우대가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40쪽에 보시면 최초 세액을 감면받은 과세 연도와 그 다음 2년의 과세 연도, 그러니까 3년 동안 75% 세액을 감면을 해준다. 그리고 그 다음 2년 동안에는 50% 세액 감면을 해줘요. 그 다음에 수익금액 4,800만 원 이하인 영세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감액 비율을 올려주는데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 중에 이렇게 수익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영세한 창업 중소기업은 무려 100% 세액 감면. 100% 세액 감면.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 세액 감면을 해줘요. 아까 일반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세액 감면 혜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영세한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영세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도 세액 감면 혜택이 있다. 50% 세액 감면을 해준다. 다음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 세액 감면을 해줘요.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50% 세액 감면. 아까 영세한 창업 중소기업하고 세액 감면 비율이 똑같아요. 이 영세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하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마찬가지로 5년이에요. 5년 동안. 다음에 창업 벤처 중소기업,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감면 비율이 이제 50%. 창업 벤처 중소기업은 감면 비율 50%고 이것도 역시 5년 동안. 그 다음에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3년 동안은 75%, 그 다음 2년 동안은 50% 세액 감면을 해준다. 그 다음에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에 대해서도 5년 동안 50% 세액 감면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감면이 있어요. 추가 감면. 아까 이제 100% 세액 감면 받는 경우는 뭐 추가 감면 대상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창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
창업 벤처 중소기업 및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또 추가 감면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추가 감면되느냐 하면 고용을 늘린 경우, 전년도보다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추가 감면을 해줘요. 거의 플러스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고용 증가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 감면 비율이 올라가는데요. 이제 50%가 최대 한도예요. 50% 최대 한도. 그래서 아까 그 50% 세액 감면을 받았는데 추가 감면 50%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0% 세액 감면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아까 75% 만약에 세액 감면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25% 세액 감면을 받으면 역시 100% 세액 감면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업종을 창업할지 여부에 따라서 여하튼 이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에 대한 감면 혜택도 주어져요. 그래서 재산세 감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는 경우에는요, 3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요. 그 다음 2년 동안에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줘요. 그 다음에 취득세 감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 청년 창업기업, 그 다음에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요,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죠.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으면 뭐 재산세를 내야 되고, 그래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취득세 75% 세액 감면을 해준다.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등록 창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뭐 설립 등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어떤 등록세라든지 이런 걸 내게 되는데 이때 등록 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자, 감면 절차 한번 보죠.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세, 법인세는 이제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 신고를 할 때 세액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을 해서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재산세나 등록 면허세 감면 절차를 보시면 재산 취득 시, 재산을 취득할 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제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중소기업을 창업을 할 때 이제 각종 세액 감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학생들 중에 나중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 한번 숙지를 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때그때 해당 세무서라든지 해당 어떤 관청에 문의를 해서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문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은 꼭 확인을 받아보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아마 큰 실수가 없을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사업자 유형의 선택 한번 보시죠. 사업자 유형의 선택.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사업자 유형을 내가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간이가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 가세자로 할 것인지 이제 많은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다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2쪽 한번 보세요. 사업자 유형의 선택. 먼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자, 사업자 등록 절차에서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만 마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할 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일단 먼저 법인을 설립을 해야 돼. 법인을 설립해야 돼. 그래서 정관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주도 모집하고 뭐 이렇게 해서 법인 설립 절차를 다 거쳐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다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이제 법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률상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인하고 법인. 법인은 뭐예요? 법률에 의해서 사람으로 취급되는 그걸 법인이라고. 그러니까 법인이잖아. 법인은 법에 의해서 사람 취급한다. 법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인도요. 법률상으로는 사람이에요. 법인도. 근데 법인은
언제 태어나느냐? 설립 등기를 한 때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자연인이. 근데 법인은 설립 등기를 갖춰야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 있어야지 무슨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죠? 죽은 사람이 사업자가 못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법인도 태어나야지. 엄마 뱃속에 있는데 개인 사업자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사업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야죠. 태어나야 이제 어떤 법인격을 갖고 이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법인 사업자도 법인으로 태어나야죠. 그래서 법인 설립 절차를 맞춰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요 주로 이제 법무사님들이 많이 하셔. 그래서 설립 등기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간단한 이제 법인 설립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법무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도움 받으시면 돼요. 법인 설립 등기를 갖춘 다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이 곧 사업의 주체죠. 그렇잖아. 그 개인이 곧 사업의 주체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라든지 부채가 모두 개인의 것이에요. 개인의 것. 응? 근데 법인 사업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 사장님들이 자기 회사는 자기하고 동일시하는데 이건 개인 사업자의 경우고요. 법인 사업자는 아니야. 아까 법인은 뭐라고 했어요? 법률에 의해서 사람으로 취급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법인은 그 자체가 법률상으로는 자연인하고 똑같아요. 자연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누가 사업자예요? 법인이 사업자예요. 그 법인의 사장님이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이 사업자야. 응? 법인이 사업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인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은 뭐예요? 별개의 법인격이에요. 별개의 법인격.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법인이야. 그럼 이 법인의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써. 그럼 어떻게 돼요? 횡령죄로 처벌돼요. 어떤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어떤 재산을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막 처분하고 그러면 그 횡령죄가 된단 말이야. 업무상 횡령죄.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법인 돈을 갖다 임의로 썼다 그러면 횡령죄로 처벌돼요. 그건 남의 돈 함부로 막 쓴 거야. 이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어요. 그럼 그 책 주인은 누구야? 우리 학교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와서 딴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횡령죄로 형사처벌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근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함부로 썼다. 이건 횡령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남의 돈 함부로 쓴 거니까. 그래서 법인하고 그 대표자는 완전히 구별된다. 별개의 법인격이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과 부채는 누구 거예요? 법인 거예요. 법인의 소득과 부채는 법인 거고 대표자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개인이 곧 사업의 주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번 소득을 전부 본인이 챙겨도 돼요. 그 다음에 또 근데 뭐든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 만약에 그 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개인이 다 떠안는 거죠. 부채도.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번 소득은 그건 법인 거지 대표자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법인이 손실을 입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되죠?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어떤 자산을 출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식을 보유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는 자신이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죠. 그죠? 자신이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건 법인 소득이지 대표자 소득은 아니야. 근데 부채도 그건 법인 부채야. 대표자는 자신이 출자한 지분, 자신이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유한 책임을 져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개인 대표자의 인건비는 필요 경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개인이 사업 주체라니까. 근데 무슨 경비야? 경비가 무슨 경비? 그래서 이 대표자의 인건비는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않아. 근데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자 대표자는 따로죠. 그래서 대표자의 인건비는 이거 보통 통상적인 인건비처럼 송금으로 처리돼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 곧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소득을 다 챙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가지급금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개인 사업자는. 이 가지급금이 뭐냐 하면 가짜로 지급했다 이런 건데요. 가지급금은 어떤 현금 지출이 있었는데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현금 지출, 이걸 갖다 가지급금이라 그래. 가지급금. 어떤 접대비라든지 뭐 다른 용도로 막 쓴 거죠. 근데 거래 내용을 밝힐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급금인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뭐 개인이 곧 사업자니까 가지급금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죠. 대표자가 만약에 회사 돈을 갖다 썼어요. 대표자가 뭐 그 사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대표자가 사장이 말이지 경비부장 불러다가 나 돈 좀 필요한데 돈 좀 가져와. 그러면 돈 갖다 준단 말이야. 회사 돈을 자기가 막 쓴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 이게 이제 가지급금인데, 근데 이때 이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그 대표자에 대해서 대여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보통 이제 그때 이제 약정이자를 정하죠. 그런데 어떤 대표자가 회사 돈 갖다 쓴 대표자가 이자 내는 대표자가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응? 그런데 하여튼 이때 이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회사 입장에서는 지급이자를 못 받았는데 이게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적정 이자율과 실제 수령한 이자율, 이거 좀 표시가 좀 잘못됐다. 실제 수령한 이자율이 아니라 약정 이자율로 바꾸세요. 아니 실제로 그 회사에서 대표자한테 이자 못 받는다니까. 실제 수령한 게 있겠어요? 약정이 있겠지. 가리로 이자 약정 해놨겠지. 그래서 적정 이자율과 약정 이자율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대표자가 이자 수익을 올린 걸로 봐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자의 상여, 대표자의 소득으로 처리한다고. 소득으로 처리해. 그러니까 대표자는 어떻게 소득 금액이 늘어나니까 대표자는 자기 소득세를 많이 내겠지. 이렇게 한다고. 여기 이제 배당으로 소득 금액이 가산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 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의 대주주가 회사 돈을 썼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적정이자율, 예를 들어서 그 약정이자율이 한 2%야. 근데 적정이자율은 한 5%야. 그 3% 해당되는 그 이자 수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돼서 대주주 가져간 경우에는 그때 이제 대주주의 소득금액, 배당 소득으로 해서 이제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만약에 대표자가 가져간 경우에는 그때 대표자 상여로 처리를 해서 소득금액에 가산해요. 요 가지금에 대한 인정이자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그 법인세법 공부할 때 이거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하여튼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율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앞서서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우리가 세율도 살펴봤잖아. 그때 보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율이 6%에서 최고 42%였죠.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10%에서 최고 25%였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소득 금액이 낮으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이제 소득세를 납부하는 거니까, 법인 사업자는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소득 금액이 낮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훨씬 유리하죠. 세율이 낮으니까. 근데 소득 금액이 아주 높아지는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겠죠. 그죠? 법인세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이런 장단점이 있다. 다음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한번 볼까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과세자 한번 보죠. 자, 이건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사업자 개념인데요. 이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죠. 그러니까 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그 사업자로서 어떤 신고 납부 의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 보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그런 사업자죠.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세사업자는 이제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 맨 처음에 이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나중에 보면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부가가치세 납세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어요.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아니 매출금, 매입금액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그건 나중에 우리가 따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간이과세자 한번 볼까요? 간이과세자. 자,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소규모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요. 간이가세자는 이제 영세한 소규모 개인 사업자다. 그래서 적용 대상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예요.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근데 여기 이제 공급 대가라는 개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개념이야.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이 간이가세자에 해당이 된다. 이 간이가세자는 43쪽이에요. 간이가세자는 개인 사업자의 하나고요. 법인 사업자는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정한 업종은요. 소득 금액이 이렇게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이 있어요. 그 업종이 뭐냐면 여기 간이가세 배제 업종 이렇게 나와 있죠. 간이가세 배제 업종 보시면 거기 보면 광업, 제조업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직 사업자, 그러니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간이가세 배제 업종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신규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가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만약 간이가세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 적용 신청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 돼요. 자, 간이가세자로 사업을 했어요. 창업을 하면서 간이가세자로 창업을 했는데 장사가 잘 됐어. 장사가 잘 돼서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연간 재화 용역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넘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 가세자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요.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한 결과 실제 공급 대가의 연환산액이 기준금액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 기간과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는 간이가세자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얼마라 그랬죠? 6개월이라 그랬잖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 2기가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근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요,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3월 1일 날 이제 창업을 했어요. 이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간이가세자 신고를 했어. 그럼 이 사람은 과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년이지.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이잖아. 6개월이 아니고 6월 30일까지가 아니고 12월 31일까지잖아. 그래서 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돼가지고 4,800만 원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근데 4,800만 원 넘어섰다는 사실은 언제 알아? 과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신고 납부할 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때 봤더니 어이구 이게 1년에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한 6천만 원 벌었어. 아니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 6천만 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신고할 때 알잖아. 그러니까 신고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 기준 금액을 초과했구나. 그때 알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아는데 그럼 어때요? 6월 30일까지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1기인 6월 30일까지는 그냥 가고 7월 1일서부터 이제 일반 과세자로 바뀐다는 거야. 그걸 여기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헷갈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최초의 과세 기간과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고 7월 1일서부터 뭐예요? 일반 과세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간이과세 사업자인데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어. 포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6월 1일서부터 이제 일반 과세로 전환하고 싶어. 그러면 5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왜 안 하나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간이과세자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현저히 적게 내요. 일반 과세자에 비하면 이게 납부 금액이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현저하게 적게 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못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간이 과세자와 거래하는 상대방 일반 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을 하냐 하면 공급하는 사람이 발행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간이 과세자야. 내가 지금 물건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한테 물건을 납품한다 그래요. 삼성전자한테 내가 물건을 납품해. 그럼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면 삼성전자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해서 그 수취한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못해. 그러면 매입자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물건을 매입해 놓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못했으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나하고 거래하려고 하겠어요? 아니 예를 든다면 거래하려고 하겠어? 거래 안 하겠지. 다른 업자 찾겠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업자 찾겠지.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 간이 과세를 유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는 이득하고 내가 간이 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갔을 때 그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사업자의 거래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큰지 이걸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큰 기업하고 지금 거래를 하게 됐어. 이런 경우 간이과세 포기해야지. 내 기업도 커지는 거니까 간이과세 이때는 포기해야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간이과세 포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간이과세 한번 포기하고 난 다음에는요 3년 이내에는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 맨 밑에 나와 있죠. 간이과세 포기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에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예,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부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